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켜놨는데 없었네. 이게 지난주에 퀴즈 낸 거에 답변인데요. 보면 그 강의는 90% 이상이 27%고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식 보기의 장점이 아닌 거는 여기 외상 거래가 있는 경우가 특히 뛰어난 기록의 방법이다. 이게 맞고요. 보고하기 간편한 거는 단식 보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법이나 법인세법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가 뭐냐면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선택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오른쪽은 저기 뭐 자금의 조달, 출처, 원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차이 같은 거는 그냥 우선은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뭐냐면 비영리법인은 별로 관계가 없지만 영리법인들 보면은 포괄손익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 단기순익 밑에다가 포괄손익까지 표시하는 것, 그것이 포괄손익계산서고요. 그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별로 안 쓰고 상장법인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쓰는 한국혜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써 있는데 그 포괄손익계산서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 밑에 포괄손익까지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영리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 그 아시면 좋을 거라서 샀는데 그 연결재무제표가 그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KB금융지주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KB금융지주 보면 그 밑에 KB국민은행 그다음에 뭐 손해보험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전체로 하나 더 포함해서 만드는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고요. 거기 밑에 연결재무제표 만들 때 쓰는 거가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그다음에 이 개별재무제표는 둘이 구분을 못하는 그 분들도 있는데 개별재무제표는 자회사가 없는 회사들이 만드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지분법을 적용해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만드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분식회계하고 회계 부정은 그 어카운팅 프라우드라고 하는 건 주로 미국에서 쓴 거고 요거 분식회계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혼돈되고 하는데요. 그 약간 뭐라고 말씀드리나? 그 좋지 않은 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쓰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은 재무제표인데 그 정도가 좀 심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2015년 정도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이 좀 있었고요. 그 전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요. 보실지 모르겠다. 이게 그 엉터리 재무제표 읽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2011년에 나왔는데 이 저자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재벌 회사에 계셨던 분인데 그 본인도 그 분식회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 정리한 책인데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오래된 책이라서 지금 절판돼 있고 작년에도 좀 살려고 그랬는데 교보나 예스24에는 없었는데 우연히 알라딘에 갔더니 있어서 며칠 전에 사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중에서는 지난주에는 좀 다른 컴퓨터를 썼더니 용량 때문에 그런지 좀 발음이 별로 안 좋은, 울리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아마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기타 건의사항 중에서 본인들 선호에 따라 좀 다른데 가급적 실무를 좀 다뤄달라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실무를 다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잠깐만. 오늘은 공익법인 협의기준이라는 걸 좀 같이 배우겠습니다. 여튼 몇 번 아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익법인 개념이 작년까지는 2가지 개념이 있다가 올해는 3가지 개념으로 좀 더 늘어났어요. 공익법인법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데 그걸 간단하게 공익법인법이라고 그러고 1975년에 만들었고요. 작년에 윤미향 사태가 있고 나서 개정 법률들 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지만 비영리법인 업계에서는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익법인법 상의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작은 범위고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를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시민공익법인이라고 좀 말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최종적에는 현 정부에서는 아마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민주당이 통과시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는 공익법인 등자를 붙이는 게 좋아요. 법에는 등자가 붙어 있습니다. 상증세법 공익법인은 나중에 상증세법을 배우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증세법의 공익법인이 앞에 있는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보다 이게 좀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법에 예전에는 이렇게 법정 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했었어요.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 세법을 바꿔서 법인세법에도 또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공익법인 말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데 과거에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를 법인세법에서 공익법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의 기부금단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공익단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 이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과거처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이런 말을 다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이 3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담이면 이게 공익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public interest, public benefit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서양에 있던 말을 일본 애들이 번역을 했던 걸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래 회계법인은 회계 기준은 예전에는 회계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는 말을 썼는데 1970년 중반부터 미국 애들이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카운팅 스탠다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를 다른 데서는 표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회계에서는 표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기준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지금은 회계 기준이라는 말을 쓰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회계 기준은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가 있는데 원래 관리회계는 회계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만 쓰고요. 그 재무회계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인정된 것들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약자로는 갭 이렇게 GAAP인데 그냥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의 회계 원칙을 US 갭 그러고 한국 회계 기준을 코리안 갭, 뭐 차이니즈 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라별로 그 갭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 미국만 US 갭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 요새는 국제회계 기준 쪽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갭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그 어카운팅 스탠다드 이런 말을 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다 근거 법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아서 다 근거 법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카운팅 스탠다드 같은 거를 다 민간민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수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에 근거가 없으면 별로 권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좀 나오겠지만 영리기업의 회계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라는 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영리기업 회계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상장 법인들이 채택하고 있는 여기다가 KIFRS가 되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이건 상장법인들이 주로 쓰고요. 금융회사들이 쓰고요. 그다음에 일반 회계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 회계감사들이 받는 주식회사 등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를 했는데 외관법 대상이 아닌 법인들이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이게 가장 복잡하고 덜 복잡하고 좀 간단하고 이렇습니다. 그 외에 개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 기업들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아주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가이드스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채팅방에 써보실래요? 가이드스타 처음 들어봤다. 가이드스타라는 데가 원래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에서 나중에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 할 때 나중에 그저 보내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 가이드스타가 미국의 가이드스타를 벤치마킹해서 2005년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미국의 가이드스타가 어떤 데냐면 미국은 비영리 법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로는 다른 게 뭐냐면 주무관청 제도가 없어요. 거의 설립이 자유롭고 그다음에 텍스 베니핏을 받으려고 그러면 국세청에 신청을 해서 면세 자격을 받아야 되는데 면세 자격을 받으면 우리 결산 공시하는 것처럼 그거를 매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가장 규제보다는 보고서를 많이 받는 데가 미국 국세청이거든요. 근데 가이드스타라는 데가 뭘 하냐면
미국 국세청이 그 제출된 그 비영리법인들의 재무제표를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떤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릴 게 뭐하지만 그분이 이제 미국을 보고서 우리나라에도 이걸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2005년 정도에 그 가이드스타 코리아를 이제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지금 결산서 공시제도 상속세 증여세법의 결산서 공시제도는 거의 가이드스터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 계속해서 좀 그 뭐라고 말씀드리나 개선되고 있는데 그 너무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의견들 같은 거를 그 수렴들 안 해서 보고서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 가이드스타가 미국 그 공익법인 투명성 제도를 소집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그 2007년도에 그 상중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결산서류 공시 그 제도라는 것을 만들고요. 10억 그때 만들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 제도도 그때 도입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확대를 계속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제 오늘 배우는 그 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회계 감사를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다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2013년에 그러니까 이게 2008년부터 됐는데 2013년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그 미국 거를 본따 가지고 비용률 회계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 그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법에 근거도 없는 걸 어떻게 당신들이 만드냐고 그래서 그 비용 한국의 기준에서 만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징세법에 그 근거 규정을 넣고 만들겠다고 그래서 2014년 때 법을 바꾸고 나서 그 2017년 12월쯤에 그 회계 기준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거는 보시면 여기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그 2017년 12월쯤 나오고 그랬는데 이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14년, 15년 이 시절에 국무총리 실에서 근거 법령이 없는 거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만들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데니까 비영리 조직에 관한 것들도 만들겠다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7년 7월 정도에 그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데서 고시를 했고요.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없지만 모든 비영리 조직한테 다 그냥 적용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그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가했었는데 이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 미국 걸 많이 갖다가 만든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요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세법상의 근거가 있고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들이 적용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비영리법인 통계가 없지만 비영리법인 전체가 한 3만 개 정도 될 거예요. 3만 개 정도 되는데 공익법인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얼마가 되냐면 9천 개가 되거든요. 9천 개 중에서 빠지는 데들이 있어서 여기 적용받는 데들은 한 5천 개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는 보였지만 그러니까 그 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 내 비영리 조직이 만들려고 돼 있고 여기는 상징세법상 공익법인만 적용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적용해서 제외되는 게 뭐냐면
의료법인하고 학교법인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는 결산서 공시 의무가 없어서 빠지고요. 여기서 빠지지 않는 데가 어디냐면 사회복지법이네요. 사회복지법인이 빠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은 의료 회계기준이나 학교법인 회계기준은 다 복식부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아직까지 복식부기가 의무화가 되지 않아서 이 상징세법에서 고시하는 건 복식부기를 만들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별도로 쓰고 또 결산서 공시할 때는 이걸 또 별도로 만들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기는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여기는 현금흐름표가 없다는 거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자산 개념을 쓰는 건 뭐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다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가 조금 다른데 여기는 이론적인 거라서 우선 밑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요. 여기 공익법인 회계준에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몇 주의 법인세를 다룰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 구분 격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고유 목적 사업이랑 수익 사업으로 분류하게 돼 있고요. 이거 만들 때 제가 건의해서 좀 많이 바꿔놨는데 여기는 공익 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해서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보조금 회계 처리가 이게 영리기업하고 여기랑 좀 다른데 영리기업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거를 하면 마이너스를 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공익법인 회계는 이거 자체가 없는데 그냥 기부금 회계랑 똑같다고 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하지 않은 것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것들은 요 일반 회계 기준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법인 이제 큰 범위가 예를 들어서 한 3만 5천 개 정도 될 텐데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있고요. 그 안에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이 한 9천 개 있는데 거기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이건 좀 옛날 걸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제외되는 데가 의료법인, 학교법인, 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이렇게 별도 회계 기준이 있는 데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나 비영리조직 회계 기준이나 모두 다 복식부기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복식부기를 그러니까 몇 주에 복식부기 원리 같은 걸 좀 배우겠지만 복식부기가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게 비영리적 회계 기준이나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다 외부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회계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는 거의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비영리 단체들 안에서는 외부에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예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오늘 배우는 거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요. 예산회계랑 외부 보고랑 어떻게 할 건가는 각 단체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사회복지법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회계처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데 할 건데요. 거기 개정 과목 같은 것들이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하고 공익법인 회계균에서 정한 거하고 이렇게 서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룹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그냥 일반적인 건데요. 우선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로 2017년, 2018년, 제가 2018년 같아요. 죄송합니다. 2018년인가 그때 12월 달에 고시가 됐는데, 기획재정부 세제시대에 재산세과라고 하는 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걸 관할하는 데인데, 거기가 사무관 한 명이 이걸 하고 있어서 여력이 별로 없어서 기획재정부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데서 국가회계를 담당하는 데서 이 실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사립학교하고 그다음에 의료회계하고 이제 공익법인하고 어떻게 조화될 건가 하는 연구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표지만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그러니까 사립학교나 의료기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랑 일원화가 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언젠가는 아마 통일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따로따로 논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나 비영리주의 회계기준이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공익목적 사업하고 기타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여기서 표시는 안 했는데,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유목적 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하는 배경이 어디서 나와 있냐면,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들 수익사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분 계산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봤던 데들은 구분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외 보고는 그냥 이거 합해서 하나만 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만 따로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개를 따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그냥 수익 사업이라는 말만 쓰거든요. 법인세 신고할 때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인데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만침이 좀 차이가 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인데, 되게 법인세법에서는 수익 사업이라고 되기 때문에 공익 목적 사업,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있고요. 신문에서 가끔 이제 비판적으로 보도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박물관 같은 데들은 이렇게 미술관 같은 데가 전시 사업하고 하는 것들이 목적 사업인데, 입장료를 받으면 수익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수익 사업만 있고 기술 사업이 거의 없는 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들이 고유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나오고 나서는 지금 입장료를 받는 고유목적 사업의 경우에는 이쪽에 공익목적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것들도 어떻게 좀 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리법인들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걸 쓰는데,
이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나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여기 이렇게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정이라는 걸 썼었고요. 이 비영리조직 거는 그냥 미국 거를 거의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약 있는 순자산은 뭐냐면 기부금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들, 제약이 있는 것들이 또 하나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본재산 같이 활지 못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약 있는 순자산인데, 그리고 이 제약 없는 순자산은 뭐냐면 기부금 중에서 제약 없는 순자산을 제약 없는 기부금들을 쓰고 남은 것들 여기다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를 풀어서 그냥 쓴 거고요. 요거는 국가회계론 쪽으로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 성과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조직 회계준에서는 여기 고유목표 사업 준비금, 환입액 뭐 이런 거가 없어요. 원래 이게 회계상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법 회계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실무상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장부에다가 공익보조 사업 준비금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두 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목표 사업 준비금은 법인세 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이제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영리 단체들 이제 수입원을 보면 이렇게 학회 같은 데가 주로 이럴 텐데 회비들 가지고 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요. 변호사회나 회계사회 같이 동업자 단체들 이런 데들도 회원 회비 가지고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그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해서 생긴 소득 가지고 이건 용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가 더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위탁 수입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차이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고유목표 사업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원들의 진료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등록금 수익 같은 거 받는 거. 그 외에 수익 사업, 예를 들어 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거의 다 임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임대 사업 같은 것들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난 8월 정도에 나왔던 국세통계연구에서 규모별로 따져봤는데 우리나라의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이 9,800개, 아까 9,000개라고 그랬는데 9,800개 정도가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자산 규모가 100억 이하가 한 83%가 이렇게 적은 것. 특히 이렇게 3억 미만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수익으로 보면 여기 20억 미만이 96%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징세법상에서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부금이 20억 이상, 수익 금액이 5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세 비영리 단체가 굉장히 많다는 점 하나 강조를 말씀드리고 아까 가이드스타 코리아를 말씀드렸는데 가이드스타 코리아가 거기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욕을 많이 먹는 거가 뭐냐면 약간 평가 비슷한 걸 한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데들이 막 반발하고 그러는 데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이드스타의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나봐서 조그만 단체들 보면은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정책들은 거의 다 큰 단체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비영리 조그만 데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정책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새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비영리 단체 인증
기구라는 걸 새로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체들도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약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조금, 기부 수입을 이렇게 국세통계원보서로 이렇게 해본 건데요. 이게 기부금하고 보조금, 회비 수입, 기타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단위는 110억 단위고요. 보시면 사회복지 쪽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아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예술문화단체도 국가에서 보조받는 게 좀 많고 전체적으로는 기부금 받는 게 60조인데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날 기부금만 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이나 건전성도 언젠가는 좀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좀 약간 매크로 같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부금의 경우에는 현금 기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받은 시점이 비영리 조직이나 공익법인들이 기부금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됩니다. 같이 보내드렸던 공익법인 실무지침서라는 걸 보시면 요새는 뭐 지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연말에 가서 어느 시점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든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공익법인 실무지침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별로 했을 때 어떻게 연말로 컷업을 할 것인가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을 이렇게 기부받는 시점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부 약정을 하고 나서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런 경우 별로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보면은 기부금을 약소금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약소금을 발행한 날짜가 아니라 약소금이 실제 결제되는 시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회비들 보시면 회비가 강제성이 없으면 기부받은 시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회비를 강제적으로 받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매달 아니면 이렇게 권리 발생 시점에서 인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과 회비의 구분인데요. 이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만들면서 굿네이버스나 이렇게 큰 단체들이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란들 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요게 공익법인 실무지침서 PDF 파일 드렸던 거 거기에 있는데 회비 명목으로 회비 목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면 요거는 기부금 수익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발급하지 않았는데 납부에 따라서 혜택이 있으면 그거는 회비 수익이 맞고 그다음에 강제성이 있으면 회비 수익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은 요 뒤에 장에 썼는데 회비와 기부금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여기 두 가지를 써놨는데 하나가 우선 대가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강제냐 임의냐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수사 회원들한테 이렇게 매년 초회가 되면 접수자 회원 지로 같은 게 집으로 배달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회비라고 되어 있지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것들은 이거는 기부금이 아니어서 회비가 맞고요. 저 같은 회계사들 이제 공인회계사 회나 아니면 변호사회들 된 회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를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다 몇 가지 써놨는데 그 원래 재단법인은 회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원총회가 없는 거라서 재단법인들이 그 후원회원 제도를 만들어서 그 하는데 그거는 그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로 따지면 회비가 아니라 그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부금법이랑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기부금 여기 그러니까 기부금법에 그게 기부금이 되면 그 기부금법에 의해서 모집 신고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저 세법하고 이쪽하고 좀 서로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행정 요거는 행안부 관할이긴 하는데 워낙 관행 같은 게 있어서 그 별로 이렇게 이슈는 정하지 않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그 단체를 그 무슨 조사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본법 가지고 기본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하는 하기도 하고 처벌받는 데들이 있어서 보수적으로는 그 기부금 회피수 구분하고 그다음에 기본법 적용을 일치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들도 보면은 그 이게 정회원 뭐 후원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납부가 강제된 것만 회비로 하고 나머지는 기부금을 하는 이렇게 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거랑 관련돼서 그 기부금 분법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부금 분법이 그 1951, 뭐 49년도 이게 있는데 우리 6.25가 나고 나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금지라는 말을 썼는데 그랬던 이유가 그 한참 6.25 한국 전쟁이 있고 나서 혼란 시기도 있었지만 지방에서 지방 그 유지들한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저기 기부금을 달라고 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원성들이 많아서 그 행안부 예전에는 내무부라고 그랬었는데 그 내무부에서 그 기부금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95년도에 금지법에서 규제법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도 제가 아는 비영리단체에 있는 분들은 이 법을 폐지해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윤명 사태가 나고 나서 그 행안부도 골치가 아프니까 새로 이렇게 시스템도 만들고 그러는데 당분간 통합될 가능성 별로 없지만 그 언젠가는 이것도 좀 그 우리나라가 기재부가 따로 그 관리하고 행안부가 따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좀 통일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부금품 모집법 내용을 써놨는데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1,000만 원 이상 할 때는 그 관할도청이고 10억 예를 들면 뭐 특별도지사 10억 초과하면 행정부에다가 사전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모집하려 보고 사용하려 보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 그러니까 기부금이 있으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기부금 상징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가 그 정부보조금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상징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출연재산 이게 기부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상징세법에서 몇 번 강조 말씀드렸는데 원래 상징세법에서는 출연재산 보고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결산공시 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이드스타가 건의해서 2008년부터 만들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가 개선장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원래 두 개가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따로따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 기부받은 단체들이 그 이제 그 기부받은 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결산 공시를 해서 일반 대중들이 그 결산 공시된 걸 가지고 그 일반 대중들이 감시해라 이런 것들인데
다시 미국 걸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요건 없고요. 미국은 요거만 있거든요. 요걸 두 개 합쳐야 되는데 안 돼서 공익법인 비영리단체들이 이 신고를 따로따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다시 나올 텐데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들은 이게 기부금품 수임 지출 명세라는 것이 요 결산서류 공시 요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연간 기부금 모금 활용실질 명세라는 게 있는데 요게 올해부터는 두 개가 합쳐져서 요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행안부 법률에 따라서 기부 포털에다가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부금품법에 대해서는 이게 기부금품법에 의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한 것이 하나가 있고 상징세법에 있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거기에 아직까지 깔끔하게 안 돼서 서로 이렇게 좀 다른 것 모순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최호연 회계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비영리 회계 쪽에서 가장 권위자인데 그 양반이 작년인가 강의했던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 운용성과표를 보면은 이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오늘 배울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우선은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게 나중에 공시까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시면 여기 발생주의라고 돼 있는데 기부금 수입은 현금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지출한 것들은 발생주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부금품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기부금은 현금 기부금만 보고되고 품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현물 기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는 요거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바뀌어놨는데 여기는 보면은 기부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던 양식은 현물 기부 빼고 현금 기부만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는 상징세법에서 하고 있는 거는 품자가 들어가서 현물 기부도 포함해서 하는 거 돼 있고요. 여기 최은혜 회사가 현금주의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보면은 밑에다가 써놓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부금 수입 자체는 현금주의고 지출은 발생주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좀 써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거의 또 동일합니다. 근데 좀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 있는 기부금 분법에 의한 건데 요거는 이제 1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인데 요거는 1년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 모집을 6개월 동안 하면 6개월로 끝나고요. 아니면 2년 걸치면 2년 동안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회계 기간별로 끊는 것이 아니라 요 신고된 기간 모금 기간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서류 공시 양식 갖고 있는데 아까 여기 공익법인 회계 기준 여기서 보시면 사업수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 사업수익이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회비 수익, 투자 자산 수익, 매출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부금 수익을 상징세법상의 결산서류 공시할 때 보면은 기부금을 개인 기부 물품, 영리법인 기부 물품, 보금단체 다른 데서 받은 거, 기타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회계 기준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품자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기부물품도 포함해서
여기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뭐 비판하는 거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비획 이런 것들을 여기다 수입에다 넣어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수입은 아닌데 그 국세청 양식을 만들면서 여기다 수입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그 상속세법상의 기부금품의 수입 지출 명세서인데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법인세 쪽에서는 여기가 기부금이라 해서 현금 기부금만 있도록 돼 있었는데 여기는 그 기부금품이라고 돼 있어서 앞장에 아까 보시면 그 가이드스타 그 역사에서 보면 되는데 거기서 몇 년 전인가 이 기부금품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여기 수입 지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 지출로 된 거를 보면은 현금주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부금 수입은 현금주의를 만들고 지출도 그 현금주의 요거는 장부상에 있는 거랑 맞춰야 될 텐데 제가 본 단체 중에서는 여기 잔액이 거의 맞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다가 맨날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그 외부에서 월별로 이렇게 받은 게 이게 무슨 정보가 필요해서 이렇게 만드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양식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저기 비영리단체들 도와드리는 데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부금품하고 보조금하고 운용수익 이런 걸 따로따로 그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그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기부금품 그다음에 운용소득 뭐 그다음에 보조금은 원래 보조금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좋고요. 그 여기 기본 순자산 편입액이라는 거를 작년 양식에서 바꿔놨는데 요것들은 저하고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저기 의견이 좀 다른데 그 지금 우리나라 그 현행 해석에서는 뭐냐면 그, 그 그러니까 기본 재산을 받은 그 기부금은 운용성과표에 그 기부금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무상태표에 기본 재산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조금은 기본 이렇게 제약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관계없이 모두 다 손익계한테 일단 올렸다가 그 다음에 남은 것만 그 재무상태표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이것도 영리기업 회계 기준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본재산 받은 것들은 그 운용성과표에서 기부금 수익에 잡히가 않으니까 그만 짐을 여기다가 넣어서 그 차가관계를 내서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게 예전에 이게 안 맞았는데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맞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다 하나 넣지는 않았는데 공익법인법에 보면은 75년도에 아마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을 텐데 그 공익법인법에는 기부금 받은 거는 수입으로 잡지 말고 모두 다 기본재산으로 잡도록 돼 있고요. 운영경비로 쓰려고 운영자산으로 쓰려고 하면 그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 기본재산에서 빼서 운영자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가장 까다롭게 파는 데가 어디냐면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은 그거를 공익법인법에 의한 것들, 그러니까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재산으로 하라고 하고 나서 몇 개월마다 승인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나 뭐 다른 데들 보면은 그런 허가해 주는 데도 없고요. 공익법인법에 있는 조항을 거의 무시하는 데들이 많은데 그것도 주무관청별로 운영이 좀 운영 사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물 기부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카톡에다 하나 보내드렸었는데요. 잠깐만요.
현물 기부와 관련돼서는 저기 2019년에 여기 타이틀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기 있는 단체들 여기 그러니까 미랄복지재단이나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여기 아름다운 재단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좀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물 기부가 있는 단체들은 이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현물 기부 계획 같은 거 했을 때 문의응대 이런 것들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물 기부랑 관련돼서 그걸 한번 보시고요. 이 책의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법이랑 관련된 걸 보시면 이런 란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약간 수정을 했는데 여기서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따라서 모두 다 장부가액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법정기부금은 기부 당시에 장부가액이 맞고요. 지정기부금 단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부가액이 맞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때는 시가하고 장부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물 기부 가이드 책자랑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단체 취득가액을 보시면 법정 기부금은 규정이 없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개인의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개인의 경우는 법정이나 지정이나 그냥 기부 당시에 장부가액고 시가 중에서 큰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지금 요 조항을 대다 써놨는데 기부자의 취득 당시에 장부가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 표보다는 요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데들은 법정기금 단체들은 거의 없고 지정기금 단체이기 때문에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계는 공정가치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영수증이랑 요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것도 제 개인 생각인데 이게 공정가치라는 걸 따지기가 힘들 거니까 그냥 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고 이걸 세법상에 있는 거를 써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다 하나 써놨는데 이게 이게 아마 공예법인 실무지침서에 있는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써놨는데 그러니까 회계사들도 케이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땅이나 뭐 건물 같은 거 받았으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해라. 그다음에 유가증권은 시가가 상장법인들은 시장가격으로 해라, 감정가격으로 해라. 그다음에 재고자산들은 시장가격, 유사한 자산 가격으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약간 두루뭉실한 거고요. 가장 어려운 거가 재고자산이나 기타 물품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 앞에로 가서 장부 가격으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개인의 경우가 여기하고 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법인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책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직계비품 같은 걸 쓴다든지 하게 되면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도 직계비품이나 차량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감가상각을 세법상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부 당시에는 기부 당시에 장부가액을 하는 건데 우리 같이 개인들의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았잖아요. 기부금 공제 아니라 감가상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자의 취득 당시에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법인이랑 좀 개인이랑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법인 지정기금에 관한 요 조항을 참고적으로 여기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취득가액에 관한 요 조항이 법인세법 시행령 72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 개인들의 기부금 영수증을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규정을 복사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현물기부랑 관련돼서 보시면 장부가액 인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2강에서 말씀드렸던 세운계환서나 계산서, 아니면 영수증이나 장부가액 확인서 같은 걸, 아니면 수입한 경우는 뭐 수입원장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기부하는 법인에서 이런 장부가액 확인서를 잘 안 떼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협상들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런 것들은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환가 증빙이 안 된다는 걸 현물 기부 가이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식품 등 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거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는지, 우선 채팅방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법률 적용 대상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적용 대상이 있나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 IMF 이후에 새로 생긴 법률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있던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뭐 CJ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이런 데들 통조림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유통기간이 끝나면 거의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통기간 제빵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 법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기부금이 아니고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이 해당이 안 되고 해당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원래 기부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법인의 사업이랑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데, 이 식품 기부 활성에 관한 것들은 기부금 적용을 받지 않아서 기부금 적용 한도를 받지 않는다는 혜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가로 하기 때문에 장부가액 같은 것들을 제공받는 비용이단체한테 제공을 해서 확인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물 기부랑 관련돼서 보면은 여기서 아까 책에 있는 건데, 이제 사무용 같은 것들, 중고가구 같은 것들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데, 장부에 기장되어 있을 때는 접수나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데,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것들은 접수도 안 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꼭 원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받아서 장외를 쓸 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2018년, 2019년에서 이 현물 기부랑 관련돼서 조세재정연구원하고 실무단체들이랑 토의를 하게 돼서 이제 현물 기부, 특히 이제 중고 옷 같은 것들 이런 거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조세재정연구원들도 케이스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가장 잘하는 데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가 케이스가 많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본 쪽을 많이 벤치마킹을 책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일본 쪽은 어떻게 하냐면 중고 의류 같은 것들 나중에 이게 중고 의류 같은 것들을 그냥 비영리단체가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 판매한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판매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정작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기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용역 기부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요. 그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하고 그다음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전혀 없고,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 그 재정 그 배경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꼭 전문가인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발런티어로 봉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가서 봉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거를 평가를 해서 기부금 수익으로 잡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비용으로 잡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평가가 어려워서 아까 현물 기부는 평가해서 잡지만 서비스 기부는 인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어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에는 의사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러니까 무료로 시술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건 약간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의사한테 의료 수술 같은 거를 무상으로 받을 때는 일단 단체에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받는 수술 대가를 지급을 하고 그걸 다시 기부받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비스의 기부인데 서비스의 기부가 아니라 서비스를 사서 다시 기부받는 이렇게 하는 거로 처리하는 게 우리나라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별 표시라는 건데 그게 이것도 미국 걸 그냥 가져와서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좀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용 분류를 성격별로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 성격별로 분류하는 게 뭐냐면 급여와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했다는 것이고 여기 기능별 분류했다는 건 뭐냐면 크게 사업 수행 비용,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로 보면은 목적 사업 비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목적 사업 비용은 여기 전체를 다 목적 사업 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관상의 공익 사업을 수행했던 비용이 사업 수행 비용이고요. 일반 관리 비용은 간접 지원 관련된 비용들. 그다음에 모금 비용을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펀딩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모금이랑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를 미국 애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기부한 거의 상당한 부분을 이쪽에다 쓰도록 원하고 이쪽에 쓰는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비영리 단체들이 가급적 비용을 이쪽에다가 넣으려고 그러고요. 특히 모금 비용 쪽에다 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형 단체들도 여기 모금 비용은 적게 쓰고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모금 비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법인 실무지침서에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조그만 단체들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걸 전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건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공통 비용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공익법인 실무지침서를 보시면 간단한 사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례를 보시면서 각 단체별로 어떻게 공통 비용을 이 세 가지 비용으로 안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주로 그 큰 회계법인에서만 있었는데 큰 회계법인하고 그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평생 동안 뭘 했냐면요. 타임시트라는 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느 고객을 위해서 몇 시간을 썼다는 거를 평생 동안 했는데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는 비용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매일 아니면 그 가장 정확한 거는 매일매일 요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8시간 중에서 이걸 몇 시간씩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본인의 그 급여를 이 세 가지로 어떻게 구분하면 좋겠나? 그다음에 뭐 임차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겠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공익법인 결산공시에서 좀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결산서를 공시에 있는 건데 아까 기부 수익은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 비용을 이렇게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기타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양식이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에서 다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온 거냐면 미국 양식을 그냥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랑 관련돼서는 잠깐만요. 어느 단체 거를 말씀드려도 좀 뭐한데 이게 사단법인 시민이라고 서울 NPO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데인데 제가 여기 상계세법상 양식을 다운받기가 어려워서 이걸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이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산서를 공시할 때 양식이고 이게 결산서를 공시 양식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운용 성과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요게 이제 10번에 있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것들이 뒤에 운용 성과표를 보시면 사업 비용에서 이렇게 일단 사업 수행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관리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가 보금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개를 나누고 그 안에 성격별로 다시 이렇게 급여 상여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영리법인에서 쓰는 회계 프로그램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 나누는 것들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주석 작성 공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 말에 상견세법을 바꾸면서 예전에는 여기다 공시할 때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재무제표라고 말을 바꿔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재무제표라는 거에는 재무상태표하고 운용성과표뿐만 아니라 주석도 공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행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에 개정이 됐고 시행이 2020년 1월 이후라서 지난 올해 4월 달부터 공시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올해는 저희 주석을 공시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주석도 공시를 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석을 만들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주석을 만들면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요거만 써놨는데 아까 잠깐만요.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렸지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올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책을 분기별로 내는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거를 제가 복사해서 드린 건데 주석 사례라고 그래서 파일이 6월 거 그다음에 9월 거가 있는데 일단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자세하게 볼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셔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데들도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공시할 때부터 원래 이걸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대형 단체들은 회계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걸 보셔서 이거를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앞에 쓴 걸 보시면 2019년에 재무제표 2019 상징세법을 바꾸면서 주석도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보시고 아니면 저기 실무지침서에 있는 주석 공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발생한 주유비 식대 같은 것도 네, 그것도 사업 수행비에 가능해요. 두 번째 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도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부금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지 않는데 일단은 우리 단체에서 보면은 기부금을 받은 거가 되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그냥 발급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산하시설에서 회비나 납입금을 받아야 되나요? 산하시설에 회원이 있나요? 이미숙님은 저기 스피커를 네. 켜고 말씀하실래요? 잠시만요. 저희가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법인에 산하시설이 3개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산하시설, 저희가 이제 법인 안에 기본 재산이 토지뿐이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토지뿐이라서요. 무슨 용도가 뭔가요, 토지가? 토지가 그냥 일반 그냥 토지고 사회복지 사업하는 토지 외에 나머지 토지들은 이제 분리과세가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세금이 나오고 법인의 기본 재산이 그것뿐이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뭐 그 3개의 산하 시설에 뭐 이게 분기별로든 이렇게 뭐 회비든지 이런 목적으로 걷어도 괜찮은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근데 조금 다른 분도 말씀드리면 지금 그 토지는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용도는 그냥 뭐 과수원, 예전에 이제 수익 사업하던 과수원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요. 네. 그냥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게 아마 목적 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그 목적 외 사업으로 아마 돼 있는 모양이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가 원래 저희가 예전에는 다 합산을 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토지로 네. 이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분리과세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그냥 재산세가 나오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최소세 납부세제라고 해서 몇 프로를 또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땅이 좀 처음에 설립할 때 땅이 좀 넓었다 보니까 거기에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 기본 목적 사업 하지 않는 걸로 분리된 곳에.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뭐 그 뭐죠? 대출을 해서 지금 내는 상황인데 그거를 세계 회원 시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사실 따로 이용자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용료를 내는 이용자들은 있지 않고 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거기에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협회 회비 내듯이 이렇게 산하시설에서 회비를 받아도 되는지 좀 여쭙고 근데 싶어요. 그거는 좀 있다. 우선요, 그게 그 재산세를 내는 거는 네. 요새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비영리 쪽에 그 세금을 거두려고 되게 많이 그러는데 그게 목적 사업 토지가 돼서 과거처럼 그 재산세 내지 않는 것, 그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하시 지금 그러니까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산하시설로부터 돈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혹시 그게 가능한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거는 다 글쎄 저도 봐야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법인이신 거죠? 네. 사회복지법인은 저도 그건 좀 봐야 되는데요. 법인에서 시설로 돈이 내려가는 거는 가능한데 거꾸로 시설에서 법인으로 올라오는 거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회비가 아니고 그냥 산하 시설에서 그 본부로 보내는 전출금이 될 거거든요. 회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봐야 되는데 아니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보면서 같이 그때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회비가 아니고 산하시설단체에서 그 법인 본부로 보내는 전출금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되게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게 사회복지법인 용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재산세 비과세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걸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재지는 어딘가요? 대전 유성이요. 유성.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세금 감면된 거를 세금 받으려고 엄청들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있지만 그거를 푸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잠깐만요. 밑에.
그러니까 자발적이냐 아니냐고 하는 거가 혹시 이렇게 쓰신 거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나요? 김현진님? 홈페이지에 후원 계좌 같은 거 올려놓으셨나요? 이게 기부금품법이 참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서 통상체에 별로 뭐라고 안 그러다가 그러시면 뭐 그 홈페이지에 올린 거 올렸으면 그게 자발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리고 이 기부금품법 실제로 위반되는 데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정부 약간 비판하면 약간 미운 단체들은 이제 형사처벌 같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큰 데들 힘 있는 데들은 별로 건들지 않고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수업이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오늘 과제 다시 구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